달라이라마는 그 사건에 대해 진정으로 후회했지만 위엄과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후회했다. 후회하면서도 그것에 짓눌리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최선을 다해 타인을 돕는 일에 관심을 쏟았다. 이따금 나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죄의식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은 문화에서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와 친한 한 티벳 학자에게 달라이라마와 후회에 대해 나눈 대화를 이야기해주자 그는 티베트에는 실제로 영어의 죄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고 말했다. 물론 미래의 어떤 일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의 뉘우침, 참회, 후회라는 단어는 있지만 죄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화적인 배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습관적인 사고방식을 고치려고 하고 달라이라마가 말한 원칙대로 마음 자세를 바꾼다면 우리 모두는 쓸데없는 고통만 일으키는 죄의식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죄를 지었다는 생각은 자신이 돌이키기 힘든 실수를 했다고 확신할 때 생긴다. 죄를 고문처럼 느끼는 까닭은 모든 문제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극심했던 고통도 수그러든다. 다시 말해 문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것이 변화가 가진 긍정적인 면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에 저항한다는 것이다. 고통으로부터 해방은 고통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를 깨닫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변화에 대한 저항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본질에 대해 달라이라마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고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과 바탕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우리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물, 사건, 현상은 매 순간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피가 순환하는 걸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는 끝없이 흐르면서 우리 몸을 돌기 때문에 결국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현상이 이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은 현상의 고유한 성질인 듯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것들이 영원히 같은 상태로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들은 변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것도 영원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의 힘으로 똑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들은 다른 요소들의 힘이나 영향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순간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불교에서 변화의 고통으로 부르는 고통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덧없음에 대한 깨달음은 불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덧없음에 대한 명상은 불교의 중요한 수행이다. 덧없음에 대한 명상은 불교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불교의 수행자들은 자기 존재의 덧없음에 대해 명상을 한다. 그것은 삶이란 보잘것없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명상이다. 이런 사색과 더불어 인간이란 하찮은 존재이며 영적으로 해방되고 고통과 끝없는 환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수행자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해탈을 위한 영적 수행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할 것이다. 수행자는 더 깊은 차원에서 덧없음의 의미에 대해 그리고 모든 현상의 덧없는 성질에 대해 명상하면서 현상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런 이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는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처럼 덧없음에 대한 명상이 불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덧없음에 대한 명상과 이해가 불교도가 아닌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덧없음을 변화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삶을 보는 시각이 불교적인 것이든 서양적인 것이든 한 가지 사실은 삶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에 저항할수록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고통을 더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일을 단념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곤 한다.
과거의 모습으로 자신을 생각하거나 전에는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을 잃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과거에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이상하게 뒤틀릴 것이다.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면 많은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다. 아울러 삶이 끝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우침으로써 얻는 더욱 실제적인 혜택이 있다. 그것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수많은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삶이 변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느 아기 엄마가 내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준 적이 있다. 그녀는 새벽 2시에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다. 소아과 의사가 그녀에게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그녀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내 아기가 이상해요. 아이의 입에 무엇인가 꽉 찬 것 같아요. 아이의 혀가 튀어나와요. 아이가 자꾸 혀를 밖으로 내밀어요. 계속해서요. 뭔가 밖으로 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 입안엔 아무것도 없어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아기를 간단히 살펴본 뒤에 의사는 그녀에게 확신을 갖고 말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자기 몸에 대해 더 많이 의식하고 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당신 아기는 단지 자기 혀를 발견한 것 뿐입니다. 마가렛은 31살의 여기자다. 그녀가 겪은 일은 인간관계에서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녀는 나를 찾아와 최근에 이혼을 했는데 그 상황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고민이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과거를 잊고 독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 내가 혼자서 살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돼요. 나는 그녀에게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 부부의 이혼에 대해선 좋게 말해야 할 것 같군요. 부부 사이에 큰 싸움 같은 건 없었어요. 남편과 난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우리에겐 남자아이가 하나 있지만 아이는 우리의 이혼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전 남편과 나는 아이의 양육을 함께 책임지기로 합의했고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어요. 내가 다시 물었다. 제 질문은 무엇 때문에 이혼에 이르게 됐냐는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 같아서요. 그녀는 한숨을 쉬고 나서 다시 말했다. 점점 낭만적인 사랑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 결혼할 때 느꼈던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둘 다 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느라고 바빠서 마치 서로의 생활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혼 생활에 대해 상담을 몇 번 받아본 적도 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지요. 우린 한 집에서 같이 지냈지만 마치 오빠와 동생 사이 같았어요. 사랑하는 느낌도 없고 우리가 진짜 결혼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이혼이 최선의 방법이라는데 우리 둘 다 동의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거든요. 두 차례의 상담을 통해 그녀의 문제를 대충 파악한 뒤 우리는 간단한 심리 치료를 해보기로 결정했다. 그 치료는 그녀의 불안감을 줄이고 최근에 생긴 삶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그녀는 지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여자였다. 그녀는 치료를 잘 받아들여서 별 어려움 없이 혼자 사는 삶으로 돌아갔다. 마가렛과 그녀의 남편은 분명히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열정이 식은 것을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하는 신호로 받아들인 게 분명했다. 우리는 흔히 열정이 줄어드는 것을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신호로 해석한다. 그리고 대개 부부관계에서 처음으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면 두 사람은 심하게 두려워하고 무언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갖는다. 어쩌면 두 사람은 올바른 짝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신의 짝이 과거에 그토록 사랑한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의견의 불일치도 생긴다. 예를 들면
자신은 잠자리를 하고 싶은데 배우자는 피곤해하고, 자신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은데 배우자는 관심도 안 보이거나 늘 바쁘기만 하다. 또한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두 사람이 서로 멀어져만 가는 상황을 수습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상황이 더 이상 전과 같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제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점에 대해 인간관계의 전문가들은 엄청난 양의 책을 쏟아놓고 다양한 해설서는 열정과 낭만의 불꽃이 사그라들 때 해야 할 일에 대해 정확히 말해준다. 그들은 낭만에 다시 불을 붙이는 데 도움을 주는 수많은 방법을 제시한다. 낭만적인 시간을 가장 먼저 갖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낭만적인 저녁 식사나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칭찬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배우라고 권한다. 때로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두 사람 관계의 종말을 고하기 전 변화의 조짐을 눈치챘을 때 우리가 가장 해볼 만한 것이 있다. 그것은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검토해보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변화에 대해 되도록 많이 알아보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펼쳐지면서 우리는 젖먹이 아기에서 어린아이로, 그리고 성인에서 노인으로 성장한다. 개인이 성장하면서 겪는 이런 변화를 우리는 자연스러운 발달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부부관계 또한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이며 일정한 생활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두 유기체로 구성되어 있다. 살아있는 시스템으로서 부부관계가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다. 모든 부부관계 속에는 서로 다른 차원의 친밀감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육체적, 감정적, 지적인 친근감이다. 육체적인 접촉을 하고 감정과 생각을 할 때 나누는 것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적절한 방법이다. 이런 방법들은 비중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때로는 육체적인 친밀감이 줄어드는 대신 감정적인 친밀감이 커질 수도 있다. 때로는 서로 말을 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고 싶을 때도 있다. 우리가 이런 점을 민감하게 의식한다면 처음에는 정열적인 관계를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열이 식은 뒤에도 걱정하고 화를 내는 대신 마음을 열고 새로운 모습의 애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애정은 과거와 똑같거나 오히려 더욱 큰 만족을 줄 것이다. 우리는 배우자를 든든한 동료처럼 생각하면서 흐뭇해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친밀한 행동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데스몬드 모리스는 인간 존재가 친밀감을 바라는 동안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우리가 다음 세 단계를 반복해서 거친다고 주장한다. 나를 꼭 잡아주세요. 나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혼자 있게 놔두세요. 의 세 단계다. 이런 순환은 아이가 삶을 시작하고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뚜렷한 모습을 나타낸다. 아이들은 나를 꼭 잡아주세요 라는 특징을 가진 유아의 단계에서 나를 놓아주세요 단계로 넘어간다.